이승철 선수분이 대면 전 한 중 같은데 대중소라고 하잖아요. 중은 가지 않을까. 팟캐스트 22 팟캐스트는 3대 500과 파워하우스 짐의 이런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 IFBB 프로 이장민 선수를 모셨습니다. 이장민 선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출연하게 된 보디빌더 이장민입니다. 네. 지난 이제 토론토 시합이었죠. 네네. 네. 작년 6월 토론토 시합에서 데뷔전도 치르고 또 그 이전에 프로카드도 획득하시고 하셨는데 지난 시즌 시합 이후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6월달 오프하고 그때 아마 바로 대만에 갔을 거예요. 아마 대만에 갔나? 우영이 시합도 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제가 워낙에 이제 오래 쉬었다가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근육량이 적어서 이제 얘기를 나눈 다음에 내년 지금 이제 6월 시합 올해 6월 이제 캐나다 메인 시합 준비 위해서 계속 체중만 올렸죠. 캐나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토론토신지 아니면 밴쿠버 토론토 네. 시합이시고 네. 그때 이제 토론토 시합 때 꽤나 이제 걸출한 프로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산 모스타파라든지 이안 벨리어라든지 이런 프로 선수들이 나왔는데 그 오픈 선수들을 직접 보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이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냥 충격이었죠. 이제 처음에 백스테이지에 있는데 그때 이제 212 선수였던 장세엽 선수도 또 계셨고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더라고요. 이안이나 뭐 무스타파. 근데 그 파이널 전에 뭐였더라? 프리저징 때는 그냥 누워 있다가 펌핑도 안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와. 그 무스타파는 이제 와이프분 항상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예. 저보다 동생이 났다는 것도 놀랐고. 92년생. 네, 맞아요. 제가 87년생이니까. 그래서 충격이었죠. 엄청 사이즈도 크고 그 질감이나 이런 게 물론 이제 저는 그걸 메인 대회라서 엄청 다이어트를 타이트하게 나갔지만 뭐 다른 이제 상위권 선수들은 일단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 다이어트 컨디셔닝 상태가 뭐 진짜 올림피아 선수들처럼 그런 막 엄청난 컨디셔닝이 아니더라도 근육량이 많다 보니까 그걸 부피 감으로 밀어내더라고요. 무대 올라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컨디션 이런 느낌은 없었고 사이즈가 너무 엄청 컸다. 컨디셔닝보다는 사이즈가. 예, 그래서 딱 봐도 뭐 전력을 다해서 이제 다이어트한 몸은 아니었던. 예. 그 대회 이후에 네. 그 공식적인 피드백도 받으셨나요? 그때 제가 실수한 게 그때 그 회장 조카분이신가? 예, 아닙니다. 손자분이시고. 타일러 왔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네. 시합 끝나고 가라 해서 갔는데 그걸 피드백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안 받았냐 하더라고요. 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저 이제 통역해준 동생이랑 저랑 이제 민국이랑 셋이 있는데 그 뒤에 백스테이지 너 7이니까 이제 가도 된다 이러니까 그럼 그냥 가면 되나 이렇게 해서 갔죠. 파이널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이제 피드백을 받고 아니면 따로 이제 인스타로 물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라서 그건 따로 없었죠. 예. 그때 시합 체중이 100.5kg. 100.5kg. 네. 이제 보통의 이장민 선수 키의 오픈 선수들의 시합 체중이 뭐 110kg 넘죠. 꽉 차 있는 제 키가 175니까. 예. 그런 오픈 선수들 같은 경우는 참 이 국내 보디빌딩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 헤비급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헤비급 한국 선수들을 봤을 때 이 시합 체중이 110kg을 돌파하는 선수들이 승철 형님하고 이승철 선수분하고 박정수 선수분하고 그 또 왜 그분도 넘지 않나요? 박건우 선수. 예, 근데 거의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뭐 감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지만 외국이랑 이제 한국이랑 이제 그런 식단이나 케미컬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는 기준. 뭐 한국 같은 경우 옛날에는 어떤 걸 사용을 하면 뭐 리커버리 기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좀 한국 선수들이 좀 롱런 하시는 경우들 많고 뭐 해외의 보디빌딩에서는 좀 사례들이 많잖아요. 막 선수들이 뭐 극단적으로는 뭐 이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또 건강의 문제로 뭐 은퇴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한국이랑 외국이랑 의료 서비스의 질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은 얼마든지 그냥 가서 블러드 테스트 할 수 있고 위 장내시경부터 해가지고 내 몸을 얼마든지 이렇게 스캔할 수 있잖아요. 뭐 심장 초음파부터 해서. 근데 외국은 일단 금액적인 부분이 엄청나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야 뭐 그냥 뭐 보험 처리되면 엄청 금액이 초음파 같은 경우도 엄청 싸거든요. 몇만 원에 피 검사까지 다 해서 다 해주시고 뭐 홀터 검사도 뭐 큰 하루 입원한다 해도 큰 금액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와 의료적인 이런 아니 근데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혈압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저희가 혈액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지
뭐 결국에는 다음 시합이든 내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냥 내 느낌대로 뭐 내 목표는 이거다. 뭐 나를 희생하고 헌신이 아니죠. 희생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무모한 건데 어느 한발 좀 물러서고 내 몸 좀 체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해외의 그런 정보나 이런 코칭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과거에도 이제 뭐 강경원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외 시합을 준비하면서 해외 코치들을 고용한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저희 팀에 이제 중국 선수였나 외국 선수가 코칭을 받고 싶다고 왔었거든요. 네. 근데 엄청 유명한 올림피아 선수한테 코칭을 받았었다고 그 하더라고요. 선수가 네. 누군지 말하면 아무나 알 정도인데 이걸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외국 코치가 온라인이니까 대면한 상태에서 안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제 한국이나 이제 다른 좀 인지도 있는 선수들이 온라인 외국 코칭을 접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동양인이라고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실험을 하는 건지 말도 안 되는 걸 해주더라고요. 아, 예.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용량을 이게 말씀. 과연 아마추어 선수한테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은 이렇게 쓰는데 써라고 하는 건지 정도일 정도로 그것도 올림피아 탑인 분인데 코칭을 하시는 올림피아 탑 선수. 네. 몇 명 추려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코칭을 한다 네. 온라인 코칭 안 한다고 해도 하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의를 하면 예. 보니까 뭐 그 거의 금액대가 운동적인 건 전혀 수정이 없고 그냥 네. 이제 식단이나 이런 케미컬적인 부분을 해주는데 달러로 뭐 $750 뭐 이 정도. 하도 월에. 예. 그냥 대면 없이. 700에서 750 뭐 그게 인지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엄청 비싸죠. 그게 엄청 비싼 거죠. 한 달에 80만 원 돈인가? 거의 100만 원 돈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환율 기준으로. $700, $750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페이퍼로 이제 이런 용량이나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왔을 때 이제 한국 분들 뭐 예를 들어 이승철 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용량적인 부분들이 네. 기존에 이제 선수들이 써온 것과는 굉장히 상이할 정도로 높은 용량을 이렇게 좀 높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높은 능력은 안 하고 그냥 네. 뭐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해외 선수 그냥 프로니까 이렇게 많이 써야 된다 그건지 네. 뭐 체중 고려해서 운동 경력이나 이게 옆에서 봐야 되거든요. 코치가 네네네. 결국에는 이 친구의 운동 수행 능력이나 뭐 어느 정도 운동량이 있고 볼륨을 소화해내고 그리고 회복력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뭐 휴식기나 뭐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고려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케미컬이 많이 들어가면 뭐 이 정도 그걸 담을 수 있는 몸인데 넘치면 이게 다 부작용이 되겠죠. 수용체라는 것들이 이제 결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일례로 제가 이제 이것도 여기저기서 이제 들었던 내용이지만 네네. 해외 코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짜줬을 때 우리 국내 선수들이 체감하기에 용량이 높다. 이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지만 해외 선수들이 생각했을 때 국내 이런 많은 헤비급 선수들을 봤을 때 이 정도를 쓰고도 이렇게 헤비급이 될 수가 있나? 그 정도로 이제 국내 선수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뭐 진짜 외국 코치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착각을 했을 수도 있죠. 네. 뭐 옆에서 봐오던 해외 선수들은 체격도 크지만 같은 체중이라도 그 근육량이라든지 운동 수행력이 다르니까 그 사람 기준으로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을 수도 있고 고려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어떻게 생명 부지인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한 달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런 개념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막 신경을 써서 짜줄까 저는 의문이기도 해요. 오히려 해외 온라인 코치. 케미컬 같은 경우도 양이라는 게 워낙에 또 상대적이고 많이 써오셨던 분이 봤을 때 적을 수도 있고 적게 쓰셨던 분이 봤을 때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워낙 상대적인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이 봤을 때 이거 적네 이렇게 된다고 뭐 이제 그 각각 이제 여러 가지 케미컬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이 각자 작용하는 뭐 수용체들이 다르니까 뭐 옛날 말로는 뭐 칵테일이라고 하죠. 외국 애들은 그 케미컬 주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방식의 차이지. 뭐 많다면 많고 체중 대비 한 거면은 많진 않을 수도 있겠죠. 체중 대비면 만약에. 지금 이제 2023년부터 뭐 시합 이후부터 2024년 뭐 3월 상반기 뭐 아놀드 클래식부터 해서 많은 프로쇼들이 있었는데 올림피아 포함해서 그런 프로쇼들에서 이제 오픈 프로 분들의 경기력들을 보면서도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뭐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걸음마 단계고 이제 오픈 선수들은 자꾸 또 케미컬 얘기로 넘어가는데 많은 시간을 케미컬을 사용해오고 노출되었기 때문에 몸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크고 성장도 해오신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넘은 상태인데 뭐 인터넷에서는 저를 누가 그때 뭐 한 나이 마흔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직 한 10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때까지 봤을 때 이제 오픈 선수들이 옛날 저희가 이제 뭐 골든 에이지라고도 하고 네. 그 중간 피리스 선수부터 해가지고 로니 콜먼 뭐 이렇게 넘어오는 그 네. 제이 커틀러 뭐 2010년 전후. 네. 그 사이에 선수들하고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나 옵션들이 많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네. 뭐 복부 팽창이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없어졌죠. 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네. 네. 그게 저도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어떤 많은 케미컬을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음식량이나 이런 폭식이나 이제 과식도 우리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빌더들이 결국에는 이제 복부 팽창이나 이런 게 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네. 어떤 선수는 뭐 장 절제술도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유명한 선수 이게 장이 길어진 배가 나오니까 위가 신축성이 있지만 장은 길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혹은 뭐 그런 옵션들이 많이 이제 노출되고 알게 되니까 선수들이 안 하겠죠. 네. 라파엘 브랜다우. 예. 네. 그런 형태의 이제 복부에 이제 그 좀 시원시원한 몸이죠. 그러니까 깔끔하죠. 이게 두껍진 않잖아요. 네. 앞뒤로 이게 옆으로 크지. 예.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이 보디빌더 프로 선수로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나 옵션들이 많이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그 이제 약간 과도기가 지나고 이제 그냥 깔끔한 몸들 나오는 거죠. 와, 그 과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동의를 하는 게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에 물론 탑 클래스 선수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정말 그 익스트림한 보디빌더들이 많았거든요. 와,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딱 봐도 가수분 형태의 막 혈압이 높을 것 같고 이 뭐 이거 탈모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안 좋은. 네. 예. 그러니까 그걸 결국에는 이제 시합 당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컨디셔닝을 표방한 뭐 이뇨제를 먹든지 뭐 단수를 하시든지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왜 케미컬 많이 쓰면은 몸이 막 뭉그러진다고 해야 되나? 예. 얘가 차력이 떡진 느낌의 몸이나 그런 깔끔하고 세퍼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 그게 엄청 많았었잖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말기에. 그러니까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중동 선수들은 진짜 끝까지 간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영광을 운동을 하다가 설사 생명의 위독해도 자기들 영광으로 한다. 막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나는 웬만하면 내 건강을 지켜가면서 길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건데 길게 해야겠다 이 생각에 저는 이제 그렇게 익스트림하게 하진 않죠. 그 보디빌딩 그 용어 중에 그 해외 선수들이 클린이라고 해서 깔끔하다라는 네네. 말을 썼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게 네네. 어떨 때 쓰는 거냐. 근데 제 생각하고 조금 달랐더라고요. 이제 클린 룩이라는 게 저는 이제 몸이 이게 뭐 군더더기 없이 뭐 깔끔한 그런 몸이라고 했는데 이장민 선수도 한번 들었지만 그게 이제 부작용이 안 보이는 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하는 클린은 좀 깔끔하고 쉐입적으로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스킨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뭐 이런 부작용 증세가 없는 걸 클린 룩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좋은 거죠. 네, 좋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는구나. 정말로 그 보디빌딩 자체를 즐기는구나. 왜냐면 이게 뭐 희생 이제 조심스러워요 항상. 이걸 희생이라는 단어 쓰기도 웃기고 이제는 한국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웃기고 무모하다고 많이들 보시겠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게 좀 아쉬운데 저는 뭐 존중까지 말하진 않고 저거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존경은 아니더라 존중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해주죠. 어떻게든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이제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나 이제 해외 이제 선수들이랑 견준다기보다 어느 정도 이제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도 자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응원까지는 바라진 않아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외국은 그런 게 있죠. 물론 외국에도 요즘 말하는 뭐 롱무새 이런 게 많지만
너무 많죠. 이게 이렇게 듣죠. 예. 핵심 코어 팬들이 있는가 하면 네. 그 이제 테두리에 이제 일반 보디빌딩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팬들이 있는데 이제 이 핵심 코어 팬들, 저를 포함한 핵심 코어 팬들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보디빌딩이 계속되려면은 어찌 됐든 아주 정말 끔찍한 이야기지만 자신의 몸을 좀 희생해가면서 보디빌딩 하는 선수들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자극적이고 네. 이제 뭔가 스타라든지 혹은 쉽게 억으로 끌 수 있는 뭐 관심을 가져 뭐 이게 재미가 없는데 누가 관심을 가져요? 네. 근데 한국은 이제 외국처럼 오래되지도 않았고 갑자기 유입이 많이 됐죠. 네. 그 팬들이 이제 그 유명한 선수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일반 팬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됐는데 먼저 접했던 게 뭐 약투였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부정적인 워딩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미 씌어진 상태에서 그쵸. 들어오다 보니까 쟤 약쟁이야 아니면 뭐 내추럴인데 페이크 네트라고 하죠. 그런 네. 분들에 대한 기준이 없고 그냥 내추럴이면 최고 뭐 이렇게 이래 되는 거죠. 뉴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운동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이제 혹은 목표나 혹은 욕심 또는 욕망이라고도 하죠. 그걸 접할 수도 있게 되고 프로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서서히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까 말한 것들 인정은 하게 되겠죠. 네. 이 운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이렇게 빠른 성장이 되지도 않고 진짜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내추럴 분들, 뭐 내추럴 선수에 대한 존경도 하게 될 거며. 근데 자기는 이제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높은 단계를 가고 싶으면은 어떤 유명한 선수 레슨을 받든지 뭐 접하게 되겠죠. 어떻게. 그럼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더 좋아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더 뭐 많이 들고 싶어 하니까 이제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국내는 그 내추럴 보디빌딩 문화가 정말 잘 자리를 잡았고 네 맞아요.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는 거의 처음 얘기하는데 이게 뭐 약간 오피셜하게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내용인데 네. 예를 들어 이제 히데 아이리스 카일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까 클린 룩처럼 깜짝 놀란 게 그 친구들은 보디빌딩을 진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제 기준입니다. 이거 절대 뭐 저 팀의 말도 아니고 제 기준입니다. 보디빌딩이라는 게 쌓는 거니까 쌓기 위해서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두 분은 자신을 그 희생을 준비할 각오가 안 됐다.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뭐 윤리적인 가치관, 뭐 법적인 가치관 이런 걸 다 떠나서 보디빌딩을 하는데 너 자신을 100% 불사지를 자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거는 이제 그렇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내 몸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지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 건물로 들자면 자재가 어떻든 뭐 골격이 그 건물 기초공사가 어떤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일단 기계를 키우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 좀 비속어지만 아다리가 맞으면 높은 건물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이 부분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내 몸을 미래에 가거나 아니면 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가 이 운동에 적합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이제 무모하게 덤벼 들 필요도 있지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아무 기반 지식 없이 이제 그냥 진짜 무모하게 케미컬만 쓰고 운동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친구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좀 안타깝죠. 언젠가는 좋아진다는 이제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이제 그런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히데나 이제 아이리스 카일이나. 와,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쪽의 방향의 생각인데 하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저도 내추럴 보디빌딩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리 잡고 지금처럼 방향이 이끌어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제이 커틀러가 했던 얘기인데 이 보디빌딩을 하면서 이 타고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케미컬을 썼을 때의 이런 몸에 대한 반응도 보디빌더가 타고나야 될 타고남 중에 하나다.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 케미컬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뭐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런 케미컬들을 사용을 할 때 이제 뭐 한 가지만 사용을 하진 않고 외국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용체들 각자 반응하는 뭐 예를 들어 뭐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뭐 합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내 몸에 맞는지 반응도 봐야 되겠죠. 머리가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잘 조합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수용체마다 반응하는 게 다르니까 한 가지에만 너무 많은 용량을 쓰면 부작용이 많이 발현이 될 테니까 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성격도 한몫을 해요. 성격. 낙천적인 성격이 제일 좋습니다. 아, 예, 저는 굉장히 낙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에 꽂히면 이제 막 거의 강박관념처럼 거기 꽂혀고 거기 생각만 하는데 20대 때는 저도 막 벤치프레스 위치 맞추고 막 먹는 거 막 철저해야 되는데 약간 좀 내려놓고 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성장하겠지 해가지고 이런 약간 내가 낙천적인 성격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정도는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헤비급 보디빌더가 없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도 있어야 되고 이제 금전적인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시합 끝나면 바로 레슨 모집하고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이즈를 키울 만한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 계속 하루에 못해도 수업을 5개에서 8개, 10개를 해야지 본인이 이제 뭐 생활도 하고 이런 식단이라든지 뭐 생활비를 쓰시고 하니까 또 생활 맞습니까?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 국내 같은 경우도 아직 뭐 피트니스 시장이 그렇게 엄청 크지 않다 보니까 스폰서십을 해도 큰 돈을 받는 선수는 거의 극소수고 뭐 해봤자 뭐 물품 지원이나 뭐 낮은 수준의 이제 그거니까. 이번 오프 시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작년에 이제 100.5kg으로 시합을 프로 데뷔전을 치르고도 또 좋은 성적을 또 기록하셨습니다. 굉장히 또 라인업이 물론 탑 랭커의 선수들이 이제 2명 정도를 위치했지만 그 나머지 선수들도 어디 시합 나가서 퍼스트 홀아웃에 들 만한 선수들이 이제 중간 단계를 포진했던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비시즌에서는 좀 다르게 또 접근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사이즈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그 운동을 다 바꿨죠. 제가 워낙에 도드라지게 약점이 있는 등하고 이두가 약점이니까 그걸 본인 저도 잘 알고 코치도 잘 알고 그리고 저는 엄청 많이 먹질 못해요. 아 원래 네. 예. 뭐 옛날 젊었을 때 막 5kg 막 보면 애들끼리 뷔페 가서 13접시 먹었다 막 장난식으로 막 누가 많이 먹기 이런 거 하잖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와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한국 만으로 36이구나. 근데 와 많이 먹질 못하겠더라고요. 소화 기능이 좀 그래서 막 소화효소도 먹고 이렇게 효소부터 해가지고 이제 소화에 도움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챙겨 먹어도 밥을 제가 계산했던 대로 하면은 밥을 한 끼에 밥으로 400g 이상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123 5까지 올렸는데 물론 그렇게 수분도 많이 포함이 돼 있겠죠.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최대치의 탄수화물을 먹었었고 네. 훈련도 당연히 이제 제 약점은 이제 코치랑 계속 해서 수정을 하고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제가 캐나다 대회 기준으로 11주 남았구나. 11주 기준으로 체중이 113 정도 나갑니다. 물론 다시 더 다이어트 들어가고 컨디셔닝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한 108kg, 109kg. 시합 체중이 굉장히 많이 108 되지 않을까. 마지노선이 한 108, 109 될까 아닐까. 뭐 그것도 아직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더 높은 단계를 목표로 할 거고 지금 뭐 계속 제 약점 위주로 운동 많이 하고 이게 약점이 도드라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운동의 강도는 높고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강점인 하체나 뭐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뭐 결국엔 운동량이 는 거죠 강도. 지금 이 2024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 토론토 시합이라는 메인 시합에 포커스를 두시는 건지 아니면 올림피아 진출에 대한 마음도 염두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캐나다는 물론 도와주는 친구가 캐나다에서 상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도 있고 뭐 시합을 그 뒤로든 앞으로든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치랑 상의를 해보고 제 몸 나오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메인만 캐나다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대회가 많고 아니면 하반기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는 제가 이번에 이제 그렇게 엄청난 고칼로리 오버 칼로리 섭취를 하면서 찌우는 과정은 이제 없을 것 같고 이제 대회는 캐나다 토론토가 메인. 캐나다 토론토. 네. 또 이제 최근에 이승철 선수께서 네네. 어떤 시합을 나가실지 또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캘리포니아 프로, 그다음에 시카고 프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캘리가 언제죠? 캘리포니아 프로는 한 8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시카고 프로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카고 프로가 한 7월쯤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남으셨구나.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 프로. 캘리포니아 프로는 5월쯤. 5월 그때 5월 제도 한 보다가 5월 중순인가 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는데 또 대한민국 보디빌딩 팬들은 또 이제 두 선수의 나란히 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이승철 선수분이 대면 저는 한 중 같은데 대중소라고 하잖아요. 중은 가지 않을까. 이승철 선수는 대. 그러니까 저는 한 중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옆에 서면 힘들 것 같은데요. 뭐 정해진 건 저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항상 코치랑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되면 됐겠다 하기 때문에 뭐 만약 코치가 이 대회 나가는 게 어때요 하면 저야 뭐 그것도 괜찮겠냐 하면은 괜찮다면 나가는 거고 뭐 정해진 건 일단 메인은 캐나다 토론토인데 웬만하면은 시합 나가기 5주 6주 전에 몸을 다 완성시켜 놓을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완성해라 이거죠. 6주 전에 둥근을 다 빼라 이거 저한테 일단 해볼게 이러고 있는데 서로 굉장히 신뢰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진짜 뭐 그냥 수동적으로 막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치라는 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되고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의문이 얼토당토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뭐 누가 봐도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이나 아니면 소통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이제 뭐 욕을 해도 되나 욕하면 안 되죠. 서로 욕하고 뭐 이제 뭐 갈라서는 거.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이제 뭐 한 시즌 하고 쉬었다가 한 번 하고 이게 아니라 꼭 저 아니더라도 이제 외국에도 그렇고 계속 몇 시즌을 같이 하는 거죠. 시즌 외에도 코치를 받는 거죠. 왜냐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시즌 때 잠깐 코칭 금액 점진적인 계약 관계에서 몇 주 몇 달 하고 오퍼 안 하고 그런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고 비시즌부터 오퍼 시즌부터 해서 모든 걸 같이 계속하는 코치 선수 관계가 있는 코치를 찾아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선수와 코치가 나와서 좀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도 밀로사체프랑 삼손이 어떻게든 보면 쓰지 않았습니까? 네, 밀로가 이제 삼손이 올림피아 3위까지 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인 건 분명한 거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쉽게 헤어졌다고 했나? 안 좋게 헤어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쉽게 헤어졌다는 얘기들이 많고. 잠수 이별 같은 건가요? 네,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네, 이렇게 이처럼 이 코치와 이 선수가 이제 분명히 갈라서는 시점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보디빌딩 역사를 봤을 때.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장기간 했던 선수들 같은 경우 카이그린 같은 경우 카이그린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죠. 그런 예로 저는 남을 것 같은데 저는 민국이 보기 전에 그분한테 영어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가까이 생각도 있었어요. 영어가 안 되지만 근데 지금 있다 세계가 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선수랑 코치 간에 뭔가 이제 뭐 크랙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뭐 식단적인 부분이나 훈련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좁혀지지 않거나 뭐 크랙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누구 한 명이 제 생각에는 누군가 선수든 코치든 한 명이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셨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네. 서운하게. 네. 내가 친구 관계 같은 경우는 내가 해준 것만큼 안 해주면 서운한 걸 느끼는 것처럼 부부나 이제 그런 코치하고 선수 관계는 누군가 한 명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강대강이 되면은 터지듯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낙천적인 뭐 크게 나한테 뭔가 큰 방해나 뭐 손해를 주는 상황 아니고서는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코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크랙이 생기거나 이제 갈라서겠죠. 뭔가 이제 타협점이 없거나 뭐 누군가 한 명이 서운하겠거나 그걸 안 풀어줬거나. 네. 이게 이제 팬들의 입장은 딱 그거거든요. 팬들이 봤을 때는 좋아하는 보디빌딩 선수가 코치를 이제 크레딧을 주고 항상 시합을 할 때마다 우리 코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둘 사이에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우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두 코치와 선수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안 좋게 갈라지면 팬들 입장에서는 또 아쉬운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둘 사이는 좀 조용히 그냥 이제 끝내고 넘어가고 싶어도 시끄러워지고 분명히 뭐 싸웠을 거다 뭐 비즈니스인데 뭔가 안 됐을 거다 뭐 드라마를 좀 원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팬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안 길면 그런 경우가 생기죠. 또 주변 사람들이 또 뭐 이간질 아닌 이간질, 그러니까 이간질 할 목적 안으로 말을 전달했는데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시켰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야, 뭐 예를 들어 뭐 코치가 선수한테 야 이거 먹으라 했는데 야 그거 안 먹고 이거 먹던데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저도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거를 들었으면은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 없이 놔두면 얘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나?
해외나 뭐 국내나 그런 똑같죠. 소통 다 똑같.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는 전부 다 넓고 대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저희 이상민 선수와 저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이제 블랙마카를 한번 네,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블랙마카예요. 그냥 블랙마카가 아니라. 저도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겨울에 일이 없다가 네. 봄 되면은 일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이제 보니까 시즌 시작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저조차도 이제 좀 눈이 풀리고 막 힘든데 네. 홍경천이랑 이 세트를 블랙마커로 먹어야죠. 이 두 세트를 가지로 진짜 스태미너를 어느 정도 끌어가서 이렇게 파이팅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홍경천하고 블랙마카나 뭐 그 페루 인삼? 네. 근데 블랙마카가 내나 이제 한국으로 치면 흑마늘이잖아요. 예. 태운 거잖아요. 진짜 좋은 건데 저기 홍경천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이제 그게 로디올라 로세로 팔았으니까 네. 이게 뭐지 하다가 코티졸 억제 경감의 효과가 좀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옛날에 아이허브나 이런 데서 구매해서 먹었거든요. 오.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드니까 한글로 홍경천. 네. 처음 홍경천이 뭐지 검색하니까 그거더라고요. 네. 저 두 알씩 먹거든요. 홍경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 전 제품 1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질문일 수도 네네. 있습니다. 예. 사실 팀 매스 몬스터는 저는 이제 좀 그 전부터 좀 네.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 이 사실 제가 보디빌딩 코칭 팀에 주목을 할 일은 크게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 선수에 맞죠.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보는 건 선수인데 근데 지속적으로 그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당연히 미디어로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팀 매스몬스터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시점 이후로 이제 또 대형 채널인 잠배기 채널에 나오게 되면서 네네. 네, 굉장히 큰 화제와 함께 그쵸. 뭐 굉장히 그 댓글도 예. 제가 달달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송기현 씨한테. 예. 근데 뭐 결국엔 저도 민국 코치나 그때 이제 얘기해서 나가자고 한 건 저니까 제 탓이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나간 이유 자체는 처음에 이제 그냥 뭐 저희는 이제 진짜 이 보디빌딩 하는 데 있어서 뭐 올바른 정보라는 건 없겠죠. 그냥 뭐 얘기해봤자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희 그냥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동하고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 밉상 팀이 돼버렸죠. 저도 갑자기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한간에는 제가 혼자서 뭘 다 코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저희 코치랑 한탕 해먹으려고 같이 그때가 프로가 되기 전이셨나요? 프로 되고 난다. 캐나다 되고 난 끝나고 직후에. 여름쯤이었어. 작년 여름이었어. 얼마 안 됐네요, 그게 생각보다. 기억나죠. 그 작년 네. 7월이었나 8월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도 나서 또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조용히 좀 실력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이런 한 번씩 일어나는 논란들은 지금 저도 한 5, 6년 있다 보니까 또 덜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관심 밖으로 밀리기도 하고 어떤가의 증명을 통해서 좀 그 수그러들기도 하고 여론들은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 오시는 유입되는 분들이나 이렇게 일반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엄청 무모해 보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좀 정치 얘기가 아니고 다시 딴 얘기를 해야 되나? 정치 얘기가 그러니까 네.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비난부터 해서 질책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좀 중간이 섞여 있는데 가서 했으면은 옹호하는 걸 이게 있을 건데 아니면 아예 저희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했으면 근데 완전 정반대되는 분들한테 그걸 얘기하면 어필도 되지도 않고 그냥 돌팔매지만 당하죠. 정말 그 보디빌딩 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는 진짜 잘 없긴 하는 것 같습니다. 없어졌죠. 네, 많이 없어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또 워낙에 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이나 뭔가 장사를 하려고 해도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품질도 좋아야 되고. 근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케팅이 안 되죠. 그 보디빌딩 그렇죠. 커뮤니티의 그 고인물들을 상대로 뭔가를 판매한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뭐 용품을 팔더라도 네. 리뷰를 보거나 이거 마감이 별론데 이래 되면은 근데 일반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 걸 잘 모르는 그렇게 마감이 문제가 될 정도로 용품을 운동을 강하게 하지도 않고. 근데
그 매니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구성부터 해서 가성비, 가심비, 그리고 성분에 대한 이런 거 함유량 이런 거 보는데 일반 분들은 그런 거 안 보죠. 그냥 브랜드를 보고 하거나 뭐 이제 리뷰나 이런 걸 보고 하니까. 근데 이 팀 매스 몬스터라는 이름이 네네. 이제 보디빌딩 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매스 몬스터 하면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단어지만 일반 분들이 봤을 때 무슨 매스 몬스터 이러면 뭔가 근데 그런 말도 들었어요. 괴물들을 생성하는 곳인가? 이게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그 퓨어 머슬짐에서 예. 거기서도 팟캐스트 하잖아요. 예. 매스몬스터라고 했을 때 쟤들은 매스몬스터 아닌데 왜 매스몬스터 이 말도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아마 바꿀 거예요. 저희가 한 6월 7월 기점으로. 매스 몬스터라는 걸 퓨어 팟캐스트에서 언급을 그때 저 이제 나올 때 예. 캐나다 토론토 대회 때는 안토니 그 두 분이서 하는 거에 저도 나오고 뭐 저도 지적을 받았어요. 탄이 저희가 직접 너무 골랐거든요. 옅게. 예. 근데 다 그냥 거기 스프레이 탄에서 하더라고. 저걸 신청 제가 못 받거든요. 그거를. 하여튼 그런 거랑 이제 팀 매스몬스터에 대한 게 언급이 나왔는데 매스몬스터가 아닌데 왜 매스몬스터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 없죠. 그래 아직까진 그래. 우리 한국 분들이 봤을 때는 매스몬스터 하면은 이러지만 외국에 봤을 때는 캐나다에서 안톤 뭐 시합 체중 120, 뭐 130 이런 친구들한테는 와우. 그래서 이제 이름을 너무 좀 강하고 하다 보니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이나 좀 더 한국적으로 좀 순화시킬 수 있게. 안톤 너무하네요. 그때 아마 그 옆에 있는 흑인분이 그랬나? 퀸튼 아리아일 건데 퀸튼 아리아. 그래서 뭐 상처는 안 입고 그래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 들었죠. 와. 또 아까도 이제 대한민국 헤비급이라고 하면 헤비급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90kg 이상을 헤비급이라 하지만 이제 그러면 슈퍼 헤비급이라는 명칭을 좀 쓰겠습니다. 100 시합 체중 뭐 105kg, 110kg대 슈퍼 헤비급 보디빌더 분들이 앞으로도 좀 생겨날 것이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국내 보디빌딩 선수들이 해외 진출을 이제 조금씩 하고 계신데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왜냐하면 그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많이 도전을 또 안 하잖아요. 보면은 워낙에 다양한 카테고리의 종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운동을 처음 접했을 때가 2005년 그때 이제 건강과 근육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러다가 운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그 과정을 보면은 피지크가 생기고 뭐 여자 종목이 생기고 막 생겼잖아요. 선택지도 많아졌고 왜냐면 이걸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더 힘들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뭔가 내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종목에 안착할 수 있으니까 도전을 안 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친구한테 들었던 건데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결국은 도전을 해보고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피지크에 안착하거나 뭐 근데 다른 경우도 있죠. 피지크에 안착을 했지만 내가 피지크 종목에 체형적이나 뭔가 더 이상의 순위 변동이 없다. 그러면 뭐 클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보디빌딩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픈 보디빌딩이든 212든 그 체급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선택지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당연히 이게 돼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 해야겠다. 뭐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돼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픈 보디빌딩들이. 아까 처음에도 초반에도 얘기했던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스폰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도전을 하겠지만 결국에 또 본인 본업도 있어야 되고 해외 시합 진출은 당연히 나가서 좋은 성적은 낼 수는 있는데 그 좋은 성적도 여러 번 나가고 자주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돈 여기 아시아권은 괜찮아요. 근데 오픈 대회는 아시아권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올해도 안 열다고 했다가 안 열었잖아요. 한국에서. 일본은 작년에 열었기 때문에 올해 안 하고. 그러면 일본이나 뭐 저기 이제 뭐 대만, 홍콩, 212나 클피는 많아요. 피지크는 대만이나 이런 데 가까운데. 근데 이제 뭐 북미나 다른 먼 곳으로 가버리면 일단 항공료부터 해서 뭐 에어비앤비 뭐 같이 가는 사람 하면은 한 번 시합 갔다 오면 그냥 자기 혼자 갈 것도 아니고 둘 혹은 셋이서 가야 되는데 돈천은 그냥 나가거든요. 뭐 시합 전날에 딱 도착해서 그걸 어떻게 가요? 못해도 로딩하기 시작하기 전에 가든지 며칠 가서 이제 준비하고 몸 회복하고 휴식하고도 비행기를 오래 타면 붓거든요 다리가.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시합 컨디셔닝을 만들어내려면 며칠 전에 가서 쉬고 시합 일정대로 움직이고 또 그 뭐 체크아웃도 이틀 전에 하잖아요. 그 프로 쇼는
그런 것들 다 하면은 못해도 한 번 갔다 오면 둘이서 들어가는 경비만 해도 비행기값만 왕복해서 하면 1,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1,000만 원 돈 왔다 갔다 들기 때문에 자주 나가야 뭐 성적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은 낼 수 있지만 그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후원이나 이게 지원이 많이 없는 이상 아직 시장이 작다 보니까 뭐 제 생각은 일단 그렇죠. 막 투자하고 내가 올인하고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나 대형 스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서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선수는 극소수잖아요. 또 이런 슈퍼 헤비웨이트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이런 체형적이나 이런 일반적인 옷을 입기도 좀 힘들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 일반 소비층하고 또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모델 하기도 예, 적극. 제가 예. 지금 이제 본토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짐에 어차피 기반이라서 네. 요거는 저한테 제일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의료든 뭐든 맵시가 나야 되거든요. 네. 맵시라는 말을 내만 하나 이거 약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야 되는데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리고 항상 시즌 모험이 되긴 힘드니까. 네. 경량급 선수라든지 경량급 선수나 다른 이제 뭐 비키니 선수나 이런 분들은 외국에서도 이제 항상 유지를 하잖아요. 네. 한국 선수들이 계약을 오래 못한 이유가 이게 안 돼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시즌 몸이나 항상 준비된 몸이 안 되고 비시즌 시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니까 아니면 뭔가 외국처럼 하드코어한 보충제나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그런 거 하기에는 몇 개 없죠. 뭐 이것도 뭐 이게 영상이 나가고 나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운동용품 메인 모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약을 할지 안 할 것 같은데 아마 촬영도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 아니고서는 스폰서십이나 이런 건 하긴 힘들죠. 오히려 더 그 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저 슈퍼헤비로 갈수록. 네. 보충제도 뭐 국내 뭐 지금 3대 500이나 이런 거 말고는 해외 뭐 브랜드 보충제 이런 건 없잖아요, 한국에.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뭐 아무리 뭐 OEM이나 위탁을 맡긴다 해도 그 예를 들어 뭐 시범은 뭐 RAW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큰 브랜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좀 더 이 피트니스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면 그 오픈 보디빌딩에 대한 이런 지원들도 저는 분명히 조금씩은 생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보디빌딩을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래 봅니다. 저는 아마 저도 시합 나가고 좀 더 뭐 더 자주 나가고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몸이 더 성숙이 될 거니까 이제 더 외국에 자주 나가고 저도 물론 외국 능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해외 보충제 브랜드나 이런 데 어필을 해볼 수도 있죠. 저희가 그걸 지금 오픈에 계신 몇몇 극소수의 분들이 뭔가 좀 만들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만히 있는다고 뭐 계약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 네. 저희가 뭐 먼저 이제 한국에 있는 선수인데 혹시 뭐 수원이 후폰서나 후원 이런 거 혹시 계획이 있느냐 네. 하면은 뭐 나를 기용해 달라 먼저 제안서를 쓸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해보진 않았지만 해봐야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선수로서의 계획하고 네. 좀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울산에서도 헬스장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이제 선수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코치 헬스장 하는데도 같이 도움을 주고 있고 하는데 뭐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 그것도 네. 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뭐 다른 이제 할 수 있는 뭐 수익이 될 수 있는 걸 뭐 또 해야죠. 뭐 피트니스가 아니더라도. 예, 왜냐면 뭐 항상 A 안이 있으면 B 안이 있어야 되고 예. B 안이 있으면 C 안이 있어야 되니까 뭐 다른 이게 안 되면 다른 계획도 항상 있어야 돼서 그걸 또 해야 되고 지금은 선수에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지금 잘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뭔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죠. 네. 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이런 팟캐스트를 네네. 네, 모두 또 해봤는데요. 와,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준호 씨랑 저랑 재밌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 무슨 둘이서 보드빌딩 얘기만 하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속 퍼뜨려서 네. 남들도 재밌어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최종 단순하게 목표입니다. 이제 뭔가 자극적이고 네. 멋있는 것만 쫓기보다는 요즘에는 제가 나이도 들었고 주변 친구 운동하던 친구들이 뭐 운동을 접었거나 결혼을 했거나 가정이 있다 보니까 없는데 20대 때는 막 고기 먹고 막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운동 얘기만 2-3시간 하는 거예요. 술도 안 먹고. 예,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죠. 너 무게 몇이냐 이거부터 해서 그러니까 뭔가 패러다임이 깊은 팬이 많이 없어요. 예,
뭐 그거야 뭐 요즘 같이 정보가 뭐 넘쳐나는 시대에 다 자기들이 이제 어디 구글이든 뭐 해외 포럼이든 한국에 있는 어디든 자료를 워낙에 많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지식을 다 온전히 다 읽었다 해도 교수 되고 강사 되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대화를 해보면 알거든요. 논문 기용하는 분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들 자기가 논문에 참여를 안 해도 논문을 끌어들이는 사람을 얘기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깊이도 다를 뿐더러 흔히 말하는 자칭 전문가가 엄청 많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제 훈수질부터 해서 하는데 운동 얘기에 대해서 깊게 할 수 대화하는 사람 이렇게 준호 씨처럼 한 저기 최근엔 거의 없죠. 왜냐면 저를 또 불편해하니까 제가 나이도 있고 이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와이프랑 이런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 번씩 이제 코치랑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 말고는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나 선생님들은 엄청 부담스러워하죠. 저는 운동 얘기 그냥 하고 싶고 하는데 물어보는 것도 어려워하고 제가 물어보면 어려워하고. 근데 진짜 저도 처음에 보디빌더를 봤을 때 어려워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 압도적인 그런 체격과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된 거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고집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전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심하게 남성적이실 것 같고 그냥 괜히 그 시기를 잘 봐야죠. 이 남성적인 시기인가 아니면 약간 여성적인 시기인가 그걸 잘 봐야죠. 그런 시기를 구분하는 능력도 이제 보디빌딩을 오랫동안 좋아하다 보면 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경험자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 이장민 IFBB 프로와 다양한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트포이 준호 씨가 운영하는 채널 이제 보시거나 이제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진짜 보디빌딩을 뭐 사랑한다? 당연히 좋아하고 흥미를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선수들은 1년 전부터 이제 해외로 많이 시합을 또 나가고 오픈 같은 경우는 해외밖에 없어요. 시합이 국내에 열리지도 않고 한 번 열렸죠. 그 몬스터짐 때나. 근데 거의 드물고 이제 같은 한국인으로서 선수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그 사람의 흠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내가 낸데 뭐 이런 선수들도 있겠지만 진짜 이제 이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동양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이고 동양인이지만 성적을 낼 수 있다도 보여주고 싶거든요. 뭐 동양인이라고도 하고 막 비하하는 발언 많잖아요. 한국인을. 그래서 어차피 투포이 채널에 보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진짜 좋아하고 뭐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오픈 보디빌딩이든 이제 클래식 피지크든 뭐 피지크 선수들 한국 선수들을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판을 해도 됩니다. 근데 비난과 질책 이렇게 근거 없는 뭐 혹은 뭐 가족 비하 아니면 뭐 또 일찍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신공격성 발언하신 분들을 간혹 보이거든요. 저는 그걸 봐도 뭐 지우거나 없애면 되는데 가족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응원은 안 되면 뭐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약점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뭐 저한테 뭐라더라 이두에 필러 넣어야 된다. 근데 사진이 그래서 그렇지 없진 않아요.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희 코치한테 인정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뭔가 이제 바라는 거 없이 한국 선수가 이제 해외 시합 나고 이러면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팟캐스트 22 이장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